네, 오늘 조작적 학습 이어서 하기 전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보존적 조건 하에서 일반화 변별, 한참 전이라면 한참 전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복습형 하나 얘기를 좀 하고 가죠. 와 변별. 교재에 보면 이런 제목의 그 소제목도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 변별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드린 것이 별로 흥미롭지 않고 탐탁치도 않아서 제가 예를 많이 들면 우리 이해 좋겠지만 제한된 시간에 또 해야 될 것도 있고 하니까 예를 하나만 더 들죠. 제가 바닷가에 물놀이를 갔다가 빠져서 정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어요. 그 이후에 강가에도 못 가고 수영장에도 못 간다. 이러면 일반화. 그렇죠? 그런데 하지만 저는 목욕탕이나 대중탕 그리고 집에 욕조 안에 물을 받아놓고 거기에는 내가 들어가서 목욕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변별. 예로 괜찮나요? 일반화 변별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이 각자 복습을 하시든가 그렇게 하시고 금방 말씀드렸죠. 제가 바닷가에 가서 물에 빠져서 정말 죽다가 살아났는데 이제 강가에도 수영장에도 못 간다. 일반화. 하지만 대중탕이나 집에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난 거기에서 목욕을 하든지 물놀이는 아니더라도 그건 내가 할 수 있다. 변별.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보충하고요. 자, 194쪽에 보시면 넘어가셔서 197쪽도 우리 했던 걸로 기억하고 쭉쭉쭉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202쪽에 관찰학습 하겠습니다. 이제 주제가 소주제가 바뀌었죠. 조작적 학습은 끝났고 관찰학습이에요. 이 관찰학습 부분은 우리가 이미 2장에서 뇌와 관련해서 할 때도 했었고 한 내용과 관련돼요. 그때 뭐 했냐면 거울률은 얘기할 때 했었고 그리고 이 학습과 기억 바로 하기 전에 우리 감각과 지각과 관련해서 할 때 제일 마지막에 지각 능력에 관한 논쟁하면서 선천 후천 얘기하면서 얼굴에 대한 지각이 선천적인 요소와 후천적인 요소가 있다 얘기를 하면서 선천적인 요소와 관련해서 우리 또 그때 제가 또 거울률은 얘기를 하고 또 2장에서도 살펴봤고 그때 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이 얼굴에다가 이렇게 집중하는 거, 한참 쳐다보는 거 이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이 좋은 게 있어서 그걸 보면서 제가 또 필요한 부분 설명을 하는가 또 찾아서 읽어보고 그래서 관찰학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좀 빨리 돌리게 했거든요. 시간이 거의 15분 가까이라서 한 7, 8분 보도록 하죠. 물론 거짓으로 표정을 꾸며낼 수는 있습니다. 두 얼굴은 똑같이 미소를 띠고 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다르다. 둘 다 양쪽 입꼬리가 올라간 채 미소를 짓고 있지만 또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 단점은 진짜 미소, 단점은 가짜 미소입니다. 하지만 우리 눈은 그 차이를 한눈에 알아봅니다. 눈이 마음의 차이라는 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공포를 느낄 때와 무표정일 때 눈은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생후 7개월 된 아이에게 두 눈을 그어주고 뇌파를 측정했습니다. 공포의 눈을 볼 때 뇌파는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아기가 놀란다는 뜻이 필요합니다. 눈 흰자리와 검은 자의 비율만 보고도 그 속에 담긴 서로 다른 감정을 읽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은 다른 동물에 비해 흰자리가 넓고 눈동자의 변화를 쉽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변 근육까지 보이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을 읽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눈을 보고 감정 상태가 어떤지 알아맞히는 RM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공감 능력 검사입니다. 각각의 눈이 표현하는 감정을 잘 읽을수록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전에 그 눈 표정을 보고 옆에 나와 있는 이 예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골라내는 그런 테스트예요. 근데 지금 여기 설명 중에도 나왔지만
공감이라는 얘기 나왔잖아요. 그 우리 2장에서 거울 유런 얘기를 할 때 공감 얘기했었고, 그때 공감이라는 것이 무엇을 바탕으로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모방을 바탕으로 그렇게 일어난다. 그 갓난아이들이 처음 1차 양육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을 했어. 지금 이제 얘기하려는 관찰학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화 되어진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거울 유런과 관련해서 뭐 우리 이 손짓, 뭐 몸 전체가 하는 행동 이런 것도 중요한 모방 공감의 채널이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특히 얼굴이 중요한 통로다. 그런 모방 공감에 있어서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눈이 또 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모방 공감,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울 유런, 그것들이 갓난아이들이 사회화되어지는 과정에 바로 이런 관찰학습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뭐 성인의 경우에는 그런 과정 중에 의식적인 그런 과정들도 다 관여되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공감한다는 건 상대방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낼 수가 있죠. 상대방의 감정을 공유하려면 1단계가 상대방의 감정이 어떤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는지를 읽어내는 게 중요한데, 읽으려면 상대방의 눈의 변화나 얼굴 표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고 그 표정을 통해서 감정을 유추해내는 것, 이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거든요. 시각은 오감 중에서 가장 늦게 발달하는 감각입니다. 생후 3개월이 지나야 겨우 색을 볼 수 있고 초점을 맞추려면 6개월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동안 가장 잘 볼 수 있는 건 엄마의 얼굴입니다. 아기는 그 어떤 눈이나 색깔보다 사람의 얼굴을 좋아합니다. 엄마가 혀를 내밀면 아기는 금방 엄마의 표정을 따라합니다. 겨우 30cm 앞만 볼 수 있는 신사도 엄마의 표정을 따라합니다.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표정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따라하는 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는 무의식적인 반응입니다. 전극을 붙인 상태에서 표정을 지을 때 어떤 근육을 주로 사용하는지 관찰했습니다. 광대뼈 주변 근육은 웃을 때, 눈썹 근육은 찡그릴 때 움직입니다. 다른 사람의 표정을 볼 때도 자신도 모르게 똑같은 근육을 움직입니다. 웃는 표정에서는 광대뼈 주변이, 화를 내거나 찡그린 표정에서는 눈썹이 순간적으로 반응합니다. 표정을 본 시간은 겨우 0.03초. 무엇을 봤는지 알 수 없는 차이에도 상대방의 표정을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정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은 단지 표정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도 같이 느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한동안의 과정을 우리는 남의 감정을 공감하도록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공감하려고 하는 것이 누가 시켜고 뭐 어떤 의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다른 사람의 내면 세계, 다른 사람의 표정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따라하고 공감하는 어떤 프로그램 되어 있는 시스템이 인간이다라는 걸 보여주도록 합니다. 금방 여기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2장에서 뇌와 관련해서는 학자들이 거울 유런이라고 이름 붙인 그러한 신경세포 또는 신경시스템 덕분에 부지불식간에, 금방 교수님들이 말씀하셨죠. 부지불식간에, 즉 무의식적으로 모방, 그걸 바탕으로 또 당연히 무의식적 과정 속에서의 공감, 그리고 여러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식이라는 것이 갓난아이와는 달리 또 가능한 그런 발달, 성장을 했으니까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또뭐 의도적으로도 모방할 수도 있지만 또 의식적으로 공감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갓난아이와 동일한 그런 걸 바탕으로 우리는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된다. 즉 여기서는 이제 사회화 되어지는 과정을 이제 더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 이거 눈 모양만 보여주고 네 가지 경우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찾아내는 사람은 공감력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눈 모양만 보고 그게 의심스러운 눈초리다, 뭐 비난하는 눈초리다, 뭐 이런 식으로 찾아낼 때 그걸 잘 찾아내는 사람이 그러니까 모방 공감력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교재 보면 이제 관찰학습이라는 것이 바로 금방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일어난다라는 거. 그래서 그 교재 보면은 그림 5-11에 보면 왼쪽 그림에는 뭐 성인 여자분이 손에 나무 망치를 쥐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오뚜기 인형을
내리치는 그런 사진이 보이고, 두 번째는 뭐 한 5, 6살쯤 됐을까요? 한 5살쯤 돼 보이는 이 남자아이가 또 손에 뭐 고무망치인지 나무망치인지 그걸 가지고 또 그 오뚜기 인형을 내리치는 것. 그리고 또 그다음 세 번째 사진은 또 비슷한 또래 여자아이가 또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진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아이들을 쭉 앉혀놓고 이 거울 유리창 너머로 건너방에 이제 장난감 있는 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감 방을 들여다볼 수 있는 큰 유리창이 있고 건너편에 이런 4-5살 뭐 되는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그 장난감 방으로 성인 여자분이 들어오셔서는 여기처럼 꼭 뭐 여자 남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성인이 들어오셔서는 보는 것처럼 이 오뚜기 인형을 발로 걷어차고 뭐 욕도 하고 그리고 이 고무망치로 막 두들기고 하는 이런 모습을 아이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아이들이 그 놀이방에 가서 놀 기회가 주어질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 관찰하고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실어놓은 거예요. 그래 보니까 아이들도 자기가 본 대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찰학습이다 이거죠. 관찰학습이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거듭 얘기했듯이 또 교수님도 짧지만 잘 설명해 주셨듯이 바로 우리 뇌와 관련해서는 그런 거울 유런을 그리고 여기 학습과 기억 관련해서는 관찰학습이다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모방, 공감하면서 배우고 그리고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성장하게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게 관찰학습입니다. 교재도 이제 뭐 한 반 페이지 정도 짧게 나왔죠. 이어서 좀 보도록 하죠. 마치 거울을 보듯 다른 사람의 표정을 따라하려는 본능은 우리 뇌에 있는 거울신경 덕분입니다. 거울신경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마치 자신이 똑같이 행동하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이는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를 자극해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까지 함께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모의 비행을 할 때와 유사합니다. 실제로 하늘을 날고 있지는 않지만 화면을 보면서 자신이 직접 비행기를 탄 것 같은 체험을 합니다. 그저 눈으로 보는 것뿐인데 비행기가 이동칠 때의 두려움과 긴장감까지 함께 느낍니다. 놀라움이 가득한 첫 1년. 풍부한 맛과 연기 더 필요하죠. 내가 관찰자 시점과 행위자인 시점에서 동시에 발화하는 영역이 그 우리 세포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간이나 타인의 마음이나 타인의 의도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왜냐하면 관찰자 시점과 행위자의 시점에서 공통적으로 발화한다는 것은 제3자의 어떤 행위나 의도나 그런 마음의 상태를 어떤 나의 것으로 어떤 나의 감각적인 운동적인 그런 정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거울신경은 상대방의 표정과 행동을 모방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하지만 뇌의 다른 부위와 마찬가지로 쓰지 않으면 폐허합니다. 공감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첫 번째 대상은 엄마입니다. 애착 이론의 선구자로 알려진 해리 할로우 박사는 1950년대 갓 태어난 새끼 원숭이를 대상으로 획기적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안에 철사와 황금으로 만든 원숭이 모형을 놓고 새끼 원숭이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철사 모형을 향해 달려간다. 우유를 먹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젖을 다 먹자마자 천으로 만든 모형에 달라붙어 이곳에 18시간 동안 머뭅니다. 먹이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보살핌을 택한 것입니다. 공포 상황에서도 새끼 원숭이는 곧장 풍겁 원숭이에게 달려갑니다. 이는 먹이보다 부드러운 접촉과 위안이 애착을 느끼는데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기와 눈을 맞추며 적절한 반응을 해주는 것은 공감 능력뿐만 아니라 말을 배우는 데도 결정적입니다. 아기는
여기서 뭐 배운다라는 얘기 나오는 것은 우리 여기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관찰학습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그 해리 할로우의 원숭이 실험, 제가 최소한 한 번은 이전에 얘기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애착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바로 이 관찰학습, 그리고 뇌와 관련해서 거울 유런, 이 맥락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곧 나올 내용이 이제 언어를 배우는 것, 이 바로 관찰학습, 거울 유를 바탕으로 엄마와 아기 사이에 배운다, 관찰학습이란다. 어디 말하기를 부지불식간에 모방하고 그 말에 담겨 있는 의미, 그리고 특히 감정, 우리가 정설에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공감하면서 언어를 배우게 된다. 즉 관찰학습이 일어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의 입모양을 보고 목소리를 들으며 말을 배웁니다. 뭔가 생각인데 애착 관계를 형성할 누군가가 없다면 말을 배울 수 없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이것이 바로 애착 관계이자 공감의 시작입니다. 아기가 태어나 처음 맺는 애착 관계는 자라면서 공감 능력을 키우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때 서로 눈을 맞추고 목소리를 듣고 피부를 맞대며 접촉하면 아기는 공감하는 법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애착이라고 하는 연결망이 만들어지면 그 연결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아플 때 이렇게 우는구나, 그 아픔을 느낍니다. 18개월만 돼도 아이들이 자기 엄마한테 울고 있으면서 위로해 주거든요. 그건 자기 엄마기 때문에요. 동네 아줌마가 울고 있다고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결이 됐다는 느낌, 그게 공감이거든요. 그 연결이 됐다고 하는 느낌과 하나의 이미지가 이제 아이한테 자리 잡으면 그게 애착의 산이 되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한마디로. 좀 더 커서는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감 능력을 키워간다. 소꿉놀이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을 펴보고 친구들과 몸을 부대끼며 놀면서 유대감을 느낍니다.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등장인물의 입장이 되어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도 합니다. 독서량이 많고 머리가 높을수록 정서적인 공감 능력에 도움이 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중소설보다 작품성이 높은 문학작품을 읽을 때 공감 지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지금 관찰학습이라는 이름으로 거울 유령과 관련해서 지금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배우기를 고전적 조건이나 지금 조작적 조건이나 관찰학습 이렇게 따로 배우지만, 실제 이 현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보고 있는 저런 상황에서도 그렇고 고인 조건이나 조작적 조건이나 관찰학습이 동시에 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모방하고 공감하면서 그것들을 흉내내고, 아까 그 구체적인 예로 말을 배울 때, 그래서 엄마 이렇게만 하더라도 그죠? 엄마가 그에 대해서 좋아를 하고 아기에 대해서 공감해 준다 할까 반응하면은 그 아기는 그런 말소리를 다음에 또 낼 확률이 높죠. 그게 바로 우리 앞에서 했던 강화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거울료를 바탕으로 소위 관찰학습이 일어나서 부지불식간에 모방 공감하면서 아이가 말을 배울 때 엄마 이렇게만 하더라도 엄마가 그에 대해서 반응해주고 안아주고 이뻐해주고 하면은 아이는 다음에 또 그 말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하게 되죠. 그게 바로 강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말을 했을 때 엄마가 좋아하고 이뻐해주고 하면은 그 말과 엄마와의 그런 신체의 접촉 상호작용이 또 고전 조건에 일어나서 그 단어는 좋은 느낌의 정서가 담기는 거죠. 그래서 고전 조건에 일어나고, 또 그래서 엄마와 함께 또 다른 단어를 배우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고순위 조건성도 일어나서 엄마와 유사한 감정을 일으키는 또 다른 단어들도 연결해서 배우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부지불식간에 이제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관찰학습을 지금 중심으로 그걸 이루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금방 얘기한 대로 고인 조건화 그리고 조작적 조건화 그리고 관찰학습이 동시에 일어난다. 영화나 드라마에 뭐 저렇게 단순한 특성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그 성품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복합적인 인성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히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문학성이 높은 작품에서 왜 인간이 이렇게 행동을 하지를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더 이해하려고 하는 인지적인
그런 인지적인 노력이 결국 공감 능력 향상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이 길어서 근데 뭐 내용이 좋고 또 제가 이걸 뭐 쭉 얘기하는 것보다도 보면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봤는데 꽤 동영상이 길어.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제가 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보지 말까 했는데 앞에서 해리 할로의 원숭이 실험 거기서 뭐 지금 그을류를 바탕으로 1차 양육자와 그렇게 부지불식 간에 모관 공감이 일어나면서 하나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그렇게 자라게 된다. 그것이 안 되어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 한 4분짜리 있는데 그것도 또 보기로 하죠. 시간이 많이 가긴 하지만 어린 시절하는 정서적 상처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표시되고 각인되는 데 뇌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것은 뇌 속 이런 뉴런, 즉 거울이 신경 쓰이고 덕분입니다. 어릴 때 정서적 보살핌을 받지 못한 경우 거울 뉴런 결핍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엄마가 된 이후 아이와의 애착, 공감 등 정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거울이라니 우리 공감 능력,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저도 다른 아이가 다친 것만 봐도 내가 다친 것 같이 막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공감 능력이 사실은 우리 사회생활하는데 굉장히 필요하고 인간 관계를 맺고 특히나 자기 자녀를 키우고 할 때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엄마나 뭐 아빠나 저 양육자하고 그런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그 잘 배우잖아 아니면 아이한테 줄 때 굉장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야? 애기가 지금 오는 길이 무슨 뜻이지? 이러면서 아주 혼란스러워하고 불편해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르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분명 내 자식이고 사랑하는데 아이들과의 접촉이 그다지 편치 않습니다. 준아 이제 내려갈까? 응? 많이 안 내려가. 세례 내려가. 내려가 엄마 다리 아파. 내려가. 엄마 누구랑 쟤. 내 아이가 내가 생각하잖아. 누군가로 땡기는 게 괜찮은 심각하대. 내 차는 여자 않았어. 정말 사람을요 안쓰럽기도 하고. 엄마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되는 스킨십이 제 자신은 너무나 힘듭니다. 이럴 때마다 내가 엄마가 맞나 자제감이 듭니다. 보통 엄마처럼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인아, 세인이 왜 이렇게 예뻐? 세인이 예쁘지? 세인이 잘생겼다? 고민이야? 세인이 진짜 예쁘다. 우리 세인이 잘생겼지? 왜 이렇게 잘생겼어, 세인이? 왜 이렇게 예뻐? 뭐 이런 식으로. 끝인가요? 못 찾았어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렇게 왜? 우리 너무 예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저는 겉으로 안 되는 거죠. 말로. 근데 그거 안 되는 게 제가 너무 이상하고 좀 엄마 같지 않아 보여서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직도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와의 스킨십입니다. 팔베기를 해달라고 애원하는 차윤이 소연 씨는 팔을 내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여기를 이렇게 스치면 모든 제 몸에 있는 모든 신경세포가 다 여기만 분포돼서 그 느낌이 그냥 그 느낌이 싫어요. 나와. 아유 그만. 갑자기 소연 씨가 일어나 나가버리자 차윤이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나와. 애가 울면 달래줘야 할 텐데 소연 씨는 넋이 나간 듯한 표정입니다. 얘가 울면 이거 하얘 어색하게 안 됐어요. 얘가 울면 그 우는 그 표정 있잖아요. 그게 너무 그거 같아요. 됐다. 어떻게 설명 못했는데. 그러니까 애가 막 울 때 그 표정이 너무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막 울면은 저는 그래서 울면 거의 얘를 우는 애를 두고요. 저 방에 가요. 우는 거. 네. 뭐 이것만 봐서 이분이 어떤 경우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만약에 뭐 이분이 아니라 1차 양육자가 이러한 애착 경험, 아까 해리 할로의 원숭이 실험처럼
그 뭐 극단적으로 이제 시험 상황이니까 그렇지만 애착 경험이 잘 형성되지 못했다 하면은 자기가 1차 양육자가 되었을 때도 그걸 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이 없으니까, 자기가 배운 적이 없으니까. 물론 이분의 경우에 그렇다라고는 뭐 얘기할 수 없죠. 요것만 봐서는 알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관찰서 끝나고 204쪽에 기억에 대한 현대심리학적 관점에서 나오는데, 동영상이 길어서 내용이 좋았어. 우리 봤는데, 우리 학습과 기억이 처음 시작할 때 학습, 기억, 지시, 암 이런 것들은 뭐 대동소이한 용어로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겠다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크게 서술 학습 또는 서술 기억, 서술 지식과 비서술로 나눌 수 있다 하고, 서술 안에는 내가 경험한 사건에 관한 것이 있고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것이 있다는 제가 예를 들었었어요. 비서술에는 바로 우리가 앞 시간까지 했던 고전적 학습을 생략할게요. 그리고 조작적, 그리고 이 관찰학습에 대해서는 뭐 우리한테는 중요한 얘기가 아닐 수 있는데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이 관찰학습이. 그런데 동영상을 보고도 제가 아까 강조도 뭐 두세 차례 했었고, 우리 뇌와 관련해서도 다 썼고, 무의식적으로 모방과 공감을 통해서 배운다 하니까 이때 서술, 비서술을 제가 쉽게 뭐 언어적이다, 비언어적이다 또는 의식적이다, 무의식적이다 얘기했는데, 바로 관찰학습도 비서술 기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고전적 학습을 통해서 무엇을 좋다 싫다라는 그런 것이 습득, 획득 그런 지식을 갖고 되는 과정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 수 없다는 얘기 했잖아요. 하지만 그 결과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는 바다에 가서 빠져서 큰일 날 뻔했는데 나는 이제 강물에도 못 들어가는 그런 일반화라는 현상까지 포함해서 고전적 조건화가 되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나는 모르지만 내가 바다를 그러그러한 이유로, 나는 강가를 그러그러한 이유로 나는 무서워한다는 건 내가 알게 되잖아요. 그 결과는. 그리고 이런 수업을 듣게 되면 내가 그거 무서워하는 것이, 수영장도 무서워하는 것이 그렇게 되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결과를 아는 것은 서술 기억, 서술 학습이지만, 서술 지식이지만 그것이 형성되는 과정은 부지불식간에 내가 알고 모르고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에 대한 또 하나의 에비던스는 뭐냐면 아메바. 여러분 뭐 아메바 잘 알겠지만 세포 하나로 이루어진 동물인데 아메바도 고전적 조건을 하세요. 그렇다면 아메바에 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죠. 아메바가 자기가 아메바다. 아메바가 자기가 어떤 자극에 대해서 내가 뭐 두려워한다, 뭐 좋아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처럼 의식적으로 경험을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메바한테는 고연 조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고연 조건이나 고연 학습은 비서술 기억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조작적 학습, 강화 처벌도 마찬가지로 그 결과로 내가 어떤 행동을 더 즐겨하거나 어떤 행동을 더 적게 한다는 결과는 알지만 그러한 강화 처벌이라고 얘기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다 자각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관찰학습도 그렇다는 거죠. 이제까지 봐왔듯이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모방 공감을 통해서 그 관찰학습이 일어나고, 그 결과, 일어난 그 결과를 우리가 의식할 수 있고, 그리고 성인이 되어지면은 우리의 이런 서술 지식이라는 것이 그런 과정 속에 또 개입해서 어떠한 또 일종의 모종의 어떤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학습의 어떤 근본 자체는 비서술 기억 학습에 이렇게 넣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게 워낙 논란이 많아서 제가 관찰학습 이미 배웠고 좀 전에 배웠고 동영상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또 확연히 얘기도 나오고 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주고 싶어서 얘기했던 거. 자, 이 얘기 왜 하느냐? 이제 여기 204쪽부터 할 얘기는 이 얘기 이제 끝났어. 여기에 대해서 하는 거. 204쪽부터 하는 거. 다 서술 기억에 대해서 하는 거. 자, 그래서 204쪽에 보면은 기억에 대한 뭐 현대 심리학적 관점할 때 이 기억은 뭐지?
바로 이제 서술 기억. 아까 기억, 학습, 뭐 지시 다 뭐 이렇게 인터체인지블하게 쓸 수 있다 했는데 바로 여기에 관한 것을 얘기를 하고 거기에 보면은 이 서술 기억 그 내용이 사건에 관한 것이든 즉 내가 경험한 것이든 객관적으로 아는 사실에 관한 것이든 정보 처리 입장에서 처리 접근 이렇게 얘기하는 접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1장에서 심리 학파 배울 때 학파 소개하는 순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소개한 것이 인지심리학적 접근 해가지고 이 컴퓨터가 정보 처리하는 거를 그대로 우리 소위 정신과정, 내적 심리적 과정에다가 적용시켜서 설명하는 것이 인지심리학적 접근이다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지금 204쪽부터 할 내용이 그 전공자들이 주로 연구한 내용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공자들은 뭐 서술 지식, 서술 기억에 관심이 많았던 것이죠. 행동주의자들은 우리 앞에서 봤던 고전적 조건이나 도구적 조건이나 또 관찰학습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는 거기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챕터는 학습과 기억이지만 앞에 아까 비서술 지식과 또는 비서술 학습과 관련해서는 기억과 관련해서는 행동주의자들이 주로 연구를 많이 했고 지금부터 할 내용은 바로 인지심리학자, 인지주의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여기 교재 보면은 용어가 정보처리, 처리과정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정보처리적 접근에서 즉 인지주의 심리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내적, 정신적 과정과 관련해서 이 서술 기억 학습이라는 것은 처음에 부호화가 일어나고 제가 지금 소위 내 생각을 우리 한국말이라는 언어 형태로 여러분에게 던지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 한국말이라는 소리를 듣고 지금 고막을 두드리고 그것이 우리가 배웠던 신경세포를 통해서 활동전이가 일어나고 뇌에 가서 처리될 때는 어떻게 되죠? 한글 글자나 아니면 제 이 한국말 자체가 들어가나요? 아니죠. 다 부호가 되죠. 어떻게? 금방 얘기했듯이 활동전이가 다 바뀌잖아요. 그 세포사에서는 신경전달 물질 형태로 바뀌고 그래서 여기서는 전기신호, 화학신호 우리가 배웠던 신경전달 물질, 활동전이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뭐 인지심리학자 입장에서는 계산 처리되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하는 한국말을 이해하는 거예요. 뭐 비유하자면 사진 찍듯이 사진이 그냥 이렇게 눈 속으로 들어가서 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듯이 제 말 자체가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호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저장되고 그런 다음에 인출되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부호화를 잘 하셔서 저장을 해놔야 이후에 기말